안녕하세요.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지금 0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달 음식 시키고 기다리는 와중에 그동안 제가 미루고 미뤘던 이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이벤트를 했었는데 책에서 등장하는 기업들 티커 맞추기 이벤트도 했었고, 그것도 원래는 롱숏 종목 하나씩 2개를 맞췄어야 되는데 그냥 둘 중 1개라도 맞추신 분들께도 상품권 선물 드렸고요. 그리고 저번에 IB 인터뷰 질문 관련해서 파타고니아 이벤트도 했었고,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책 내용 관련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Q&A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했었고, 제가 이걸 빨리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기도 했고, 그동안 계속 마켓에서 일이 터져서 미루다가 이제서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영화 대본 보듯이 재밌게 잘 읽었다는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후속작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많이 있었는데, 제 최근 근황과 함께 간단히 업데이트를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미국 어떤 대형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책에서 담았던 이 월스트리트 이야기, 특히 헤지펀드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면서 영문 버전을 영어책을 출간해보자 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유튜버들이 자주 쓰는 그 효과음이 있는데, 이런 거? 원래 이 책은 회고록 성격이 강해서 제가 지난 10년간 거쳐왔던 월가 여러 조직들, IB 사모펀드, 헤지펀드에서의 삶, 그리고 그곳 사람들 이야기, 그런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생리로 돌아가는 세계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게 전부 실제 사건들, 실존 인물들, 그들과 했던 실제 대화들을 책에서 제가 재현했기 때문에, 사실 영어로 하는 대화들을 한국말로 풀려다 보니까 처음에 한글로 원고를 쓰면서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아무래도 월가, 헤지펀드,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휴먼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 미국에서도, 최근 게임스톱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더 최근 아키고스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헤지펀드 관련된 사건들이 많으면서, 이 헤지펀드의 시장에서의 역할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이런 제의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투자 사례들을 다뤄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이게 실제 사건들을 다루는 책을 영어로 출간해버리면 특정 헤지펀드 노출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민감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compliance clear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무산돼버릴 수도 있는 프로젝트인데, 어쨌든 이렇게 기획 단계까지만 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통해서 대상 독자가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이 헤지펀드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나 오해를 풀고 헤지펀드 세계에서 행해지는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면 해요. 그런데 꼭 이게 아니더라도 시간이 좀 흐르면 또 비슷한 이런 현장 르포스러운 에세이를 쓸 생각은 있고요. 이게 이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이 증시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 농축되어서 여러 번 일어났었잖아요. 이게 수십 년 투자해왔던 이 월스트리트 레전드들도 그들조차도 살다 이런 장은 처음이라고, 그만큼 익사이팅한, 전무후무한, 다이내믹했던 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콘텐츠가 소설이나 다큐멘터리, 그리고 영화 콘텐츠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목이 왜 디앤서인가요? 이게 책 출간해보신 분들 있으면 잘 아시겠지만, 책 제목을 정하는 건 작가의 권한이 아닙니다. 책 제목은 원래 출판사, 편집팀, 기획팀, 마케팅 분들이 정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디앤서는 이 부제는 제가 정했고요. 이거는 반영을 해주신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애초에 영문으로 생각했던 책 제목이 A Diary of a Hedge Fund Trader 이었는데, 일단 그게 부제로 갔고, 그런데 또 이게 출판업계
전문가 분들에 의하면 이 헤지펀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너무 대중의 반감을 살 수 있는 키워드라나 뭐 이런 말이 있어서 헤지펀드라는 단어도 빼고 그냥 약간 두리뭉술하게 월스트리트 트레이더가 됐는데, 사실 그냥 월스트리트 트레이더가 하면은 이게 정확히 어떤 직업을 말하는 건지, 이게 그냥 뭐 말 그대로 남이 시키는 트레이드만 하는 사람인지, 이 헤지펀드 트레이더는 정말 다른 의미인데 뭐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이 디앤서 제목 자체는 이게 주식책으로 마케팅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해석하는 디앤서는 이 책에서 뭔가 엄청난 인생의 해답을 주기 때문에 디앤서가 아니라 세상에 그런 건방진 책이 어딨어요. 그건 아니고 그 본인의 디앤서를 찾아가는 이 여정, journey 정도 그 답, 디앤서라는 게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게 뭔지 깨닫고 그걸 찾아가는 그 여정이 담긴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부 실제 사건인가요? 네, 전부 실제 사건입니다. 심지어 과장한 것도 없어. 이건 정말 저를 실제로 아는 제 업계 지인들이 vouch 해줄 수 있는데 전부 있었던 일이고, 정말 이름 좀 바뀐 거 말고는 책에서의 묘사 그대로입니다. 모든 인물들과 에피소드들이. 이거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이 헤지펀드 트레이더, 헤지펀드 애널리스트, 그리고 헤지펀드 매니저, 이거 뭐 다 똑같은 말인가요? 헷갈려요. 그리고 너가 하는 게 정확히 뭔가요? 라는 이 질문을 정말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책에서도 직급 체계가 설명이 되는데, 이게 또 업계 종사자가 아니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원래는 조직도 하고 인물 관계도 비슷하게 차트 같은 걸 그려서 설명을 한 이 그림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편집되고 책에 실리지 않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나오는 저희 회사는 이런 구조인데, 일단 아주 큰 이 모그룹 성격의 큰 이 펀드 회사가 있고, 그리고 이 투자 회사에 헤지 펀드, 이 퍼블릭 에퀴티를 다루는 헤지 펀드 팀이 있고, 또 프라이빗 에퀴티 사모펀드가 있었어요. 이렇게 크게 두 부서로 나뉘었는데, 이 헤지펀드 매니저, 사실 업계에서는 이걸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줄임말로 PM이라고 해요.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잘 말 안 해. 그냥 PM이에요. 그리고 헤지펀드 세계에는 PM과 PM이 아닌 자들의 구분밖에 없습니다. 일단 PM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PM이 아니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 투자를 담당하는 투자 운용 인력이 있고, 그리고 그 외 펀드 이제 부가적인 것들을 서포트해주는 뭐 운영 관리적인 부분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이제 이 투자팀을 봤을 때 이건 사실 펀드마다 약간씩 조직 체계가 달라서 다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리서치하고 기업 분석하고 모델링하고 이제 투자 티시스 만들고 이러는 투자 인력들을 애널리스트라고 해요. 이제 헤지펀드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웬만해선 다들 그렇게 불러요. PM이 아니면 그냥 애널리스트인데, 그런데 제가 헤지펀드 트레이더라고 굳이 했던 거는 제가 말하는 여기에서 이 트레이더는 뭐 남들이 이미 투자 결정 다 하고 뭐 이 매매 처리만 해주는 그런 트레이더가 아니라, 그런 거는 execution 트레이더 라고 아예 따로 이름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이 헤지펀드 트레이더는 PM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애널리스트이긴 한데, 거기에 플러스 직접 포지션 규모 결정부터 시작해서 언제 얼마나 매매하고 이런 트레이딩 디시전 메이킹도 할 수 있는, 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재량권까지 가진 사람을 헤지펀드 트레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로 보면은 애널리스트보다 약간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인데, 이게 뭐 대형 퀀트 펀드가 아닌 이상 이 엑세큐션만 처리하는 트레이더들은 인하우스 뭐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이 없고 다 아웃소스 해요. 뭐 골드만, 모건 같은 이 프라임 브로커들한테, 그들한테 대신 트레이드 하라고 물량을 주는 거지 직접 트레이딩 하는 경우는 없고, 그 대신 내가 어떤 종목을 뭐 얼마에 어떻게 팔고 포지션 빌딩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은 내가 하죠. 그리고 뭐 펀드 수익률 얼마였어요? 이런 질문 하는데, 개별 포지션 거는 세 자릿수 수익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annualize 했을 때, 그리고 펀드 레벨에서 보면은 뭐 15-16%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건 개인 실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펀드 실적이니까. 그리고 펀드 자체는 한 11 billion 정도가 됐는데, 그리고 내가 맡은 북 규모는 한 350 million 정도가 됐었어요. 질문. 피터 린치는 46세의 나이에 은퇴한 이유가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살인적인 업무 강도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 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희생이 따를 텐데
왜 그렇게 계속 일을 하는 거죠? 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건 일단 피터 린치가 되고 나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희생이 따르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모든 일에는 트레이드-오프라는 게 있고 이게 뭐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컴프로마이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일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벌려놓은 프로젝트도 많아서 그냥 당분간은 힘들어도 뭐 계속 하던 대로 할 것 같아요. 뭐 아직 젊으니까. 책을 쓰는데 영감을 받았던 책이나 작가가 있나요? 제가 이 Barbarians at the Gate 이 책은 너무 많이 말을 해서 잘 아실 테고 작가라고 하면 마이클 루이스. 이 파이낸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재미없을 수 있는 이 주제를 이렇게 커머셜하게 쓰고 뭐 영화화도 되고 월스트리트, 뭐 파이낸스 이런 것들을 좀 대중적으로 이렇게 널리 전파하는데 큰 기여를 한 작가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 이 아저씨는 글을 굉장히 잘 써요. 정말 글 자체를 너무 잘 써. 당연히 한때 파이낸스 사람이었으니까 되게 자세히 재밌게 설명을 하고요. 이게 약간 실제 인사이더들만이 쓸 수 있는 이런 문체가 있거든요. 이건 좀 뜬금 근황인데 제가 올해 여름부터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 그리고 미국 헤지펀드들 애널리스트 트레이닝하는 인스트럭터로서 일을 하게 될 건데요. 투자 쪽 일은 좀 손을 떼고 이게 원래는 헤지펀드들이 IB에서 주니어들을 데려와서 인력 충원을 하는 모델이었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점점 더 이제 인하우스 모델로 뭐 학부 졸업하자마자 아니면은 뭐 한 1, 2년 경력만 있어도 이렇게 정말 주니어 때 데리고 와서 인하우스에서 이렇게 직접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렇게 키워나가는 모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지펀드들마다 자기 펀드 이름 따서 무슨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강도로 그리고 거의 1년 정도 기간 동안 바로 투자 프런트에 보내지 않고 계속 이 훈련 트레이닝 시키는 모델로 가고 있는데 그런 직원 교육시키는 일을 할 때 제가 그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해왔듯이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인데 이제 올해 여름부터는 풀타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글 쓰는 작업도 좀 더 이제 프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새로운 일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질문. 주변에 여러 뛰어난 동료들이 성과를 이루는 모습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초라함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뭐 열등감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나요? 이런 적 너무 많죠. 제가 책에서도 이런 비슷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고 정말 다 머리 좋고 심지어 그 좋은 머리로 다들 노력도 엄청 해. 진짜 세상에는 천재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슬퍼질 때가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inferiority complex가 되면은 그건 약간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질 것 같고요. 이건 너무 이제 자기 파괴적이게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업계에서 이런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게 내 equal peer가 됐던 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상관없이 정말 최대한 내가 그들로부터 그들의 지식, 체험, knowledge, insight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최대한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야 되지 계속 그들과 막 경쟁하고 나는 왜 저렇게까지 하지 못할까 막 이런 거 하면은 약간 나 자신과의 싸움이 돼야 되지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거에 대해서 말한 게 있어. 천재들 사이에서 보통의 존재가 설 자리에 대한 챕터까지 있습니다. 당연히 보통의 존재가 저고요. 어떻게 이 천재들 사이에서 미치지 않고 살아남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제 보스가 제 처음 인사고과 때 한 말이 있어요. This is Wall Street. Everybody's smart. 너만 똑똑한 거 아니야. 다 똑똑해. 그냥 나 빼고 다 똑똑해. 이걸 빨리 인정을 하면은 이렇게 속 편하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배울 건 배우면서 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질문. Did you find the answer to your journey of life? No. 하지만 찾아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찾아가는 journey를 최대한 즐기려고 합니다. 질문. 왜 월가 사람들은 존경받지 못할까요? 진입장벽도 높고 들어가서 버티기도 쉽지 않은 엘리트 집단이라고는 하지만 의사들은 대중의 존경을 받는데 왜 월가 뱅커들,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욕을 먹나요?
이 질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 이 파이낸스 people들은 뭘 해도 욕을 먹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궁금했던 부분인데 왜 사람들은 존 P. 모건, 앤드루 멜론, 마이클 밀건 이런 이 금융 역사를 새로 쓴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거나 그냥 뭔가 싸잡아서 욕을 하면서 헨리 포드, 앤드루 카네기 이런 사업가들 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그들처럼 존경받지 못할까 금융인들은.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는 투자은행 뱅커들이 공공의 적이었는데 이게 요즘에는 타겟이 헤지펀드로 바뀐 것 같아요. 특히 최근 들어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부정적이게 비추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운데 또 미디어가 한몫하는 것 같기도 한 게 마치 모든 헤지펀드들이 사회 악인 것 마냥 묘사를 하는데 그런데 또 그런 식의 서사가 대중들에게 잘 먹히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다 그렇게 unethical하고 모든 사람들이 욕을 먹을 만큼 인간으로서 실격할 만한 그런 인격의 헤지펀드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아요. 제가 아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이 헤지펀드 프로페셔널들은 굉장히 intellectual하고 정말 제가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intellectual, 가장 analytical 그리고 또 humble한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존경을 하는 거지만 제가 지금 좀 추려낸 질문들을 한 반 정도밖에 커버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이 책을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나머지 질문들은 또 Q&A 2탄을 해서 올릴 테니까 혹시 그동안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들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질문들을 뽑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Q&A 시간에.